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늘 저랑 기초 독해를 마감하고 이제 기본 독해로 이제 넘어온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 독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초 과정에 배웠었던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기본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제가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기본 과정을 넘어가서 유형별 독해와 주제별 독해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요 원론적인 부분, 이걸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본 과정을 마감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요 원론적인 과정을 마감하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 할 때 정말 집중해서 글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그걸 좀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하고, 혹시 기초 과정을 안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업 따라오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주 기본이 없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뭐 주제문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요지라든지 중심 소재라든지 아니면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요지 뭐 이런 개념을 모른다 한다면 여러분들 기초 독해를 한번 듣고 넘어오시는 게 수업 따라오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요 먼저 기초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다루었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한번 짚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독해에서 다루는 사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시리즈로 쭉 넘어가는 거니까 이전에 기초 독해 할 때처럼 그렇게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제가 또 질문하듯이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크게 아는 거는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랑 아니면 그러지 못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어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갖다가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이 주제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학보다는 이 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뭐 그게 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 60, 뭐 70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비문학으로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10% 안팎으로 어떤 시험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내용을 갖다 다루는 게 바로 비문학에 해당돼요. 그럼 비문학 신경 쓰지 않아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한번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한번 나왔다 하면 이 비문학을 분석하는 어떤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문학 같은 거 분석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 나올 때는 또 문학 나오는 어떤 분석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 되고, 제가 또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이 비문학이라는 걸 분석할 때 이 주제문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때로는 이 주제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즉 다시 말하면 본문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explicit 요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주제문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implicit 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제문을 찾으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문의 어떤 구체적 진술을 통해서 일반 진술인 바로 주제문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주제문의 구성을 한번 불러보세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죠. 눈치가 있는 사람은 우선 주제문이니까 문장 단위에 해당되면서 주제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주제문이라는 거는 이 문장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나는 동시에 이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요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해요. 다시 말할게요. 주제문이라는 거는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그 다음에 이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요지가 함께 갖추어진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주제문 자체가 벌써 글 전체를 갖다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글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이게 뭐에 관한 것이지라는 어떤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글을 문제를 풀 때 이게 뭐에 관한 글이지? 그게 바로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가 뭘 전달하려는 거지? 바로 그게 글의 요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알게 되면 무슨 글이며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요지까지는 다 알 수 있는 문장이 된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요 주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주제문을. 자, 우선 가장 포괄적 개념에 뭐가 있는 거죠? 중심 개념의 주제인 중심 소재가 있는 거죠. 자, 요걸 우리 중심 소재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배웠냐면 국어 시간에 이걸 주제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마주하게 되는 글이라는 거는 아주 큰 포괄적인 어떤 주제에서 아주 협소한 한 부분만을 떼어내가지고 문제화시키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는 이제 포괄적 개념의 주제인 이 중심 소재를 빨리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뭘 가지고 글을 전개하려고 하는 거지 뭐에 관한 글이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소재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중심 소재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얘가 무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죠. 자, 그래서 주제문이라는 거 우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기초 과정을 마치고 기본 과정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다소 속도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두 개 설명하면서 이 두 개가 요거다라는 걸 만약에 모르시면 다시 기초 과정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갖다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기본 과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속도감을 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주제문은 다시 말합니다. 포괄적 개념의 주제에 해당되는 중심 소재와 포괄적 개념의 주제인 중심 소재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중심 내용이 있죠. 그걸 함께 나타낸 게 뭐냐? 바로 주제문이라고 한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주제문이 왔다고 할게요. 주제문이 여기에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취할 수 있잖아요. 어떤 논리적 구조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주제문이 글의 문도에 와 있을 때 우리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두 갈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 우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두 갈씩.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 주제문에서 밝힌 사항, 특히 어느 부분? 요 중심 내용 부분, 요 중심 내용. 요 중심 내용 부분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거야? 그렇죠. 요 부분이죠. 요 중심 내용, 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중심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주제문이면 여기, 즉 중심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뒷받침 진술이라고 그랬죠? 뒷받침 문장 또는 뒷받침 진술. 자, 뒷받침 진술이라고 했고, 뒷받침 문장. 자, 그래서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서 글이 딱 끝났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두 갈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 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요지나 주장을 본문 마지막 쪽에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문이 한 번 더 나왔어. 보통 결론부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 글은 두 갈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양갈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이 요렇게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미갈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제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우면서 뭐까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글의 구조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해서 이 주제문에서 시작해서 또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자, 이 중심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중심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정했어요. 중심 소재를 갖다가 철수와 영이라고 할게요. 철수 그리고 영희에 관한 글을 쓰고 있어요. 영희. 자, 그래서 뭐에 관한 글이냐? 철수와 영희에 관한 글이에요. 아주 포괄적 개념의 중심 소재를 제가 먼저 설정을 했어요. 근데 철수와 영희에 관한 글인데 이 철수와 영희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에요.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 자, 그런데 이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소재를 가지고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냐면 무슨 내용을 다루려고 하냐면 철수는 영어를 잘하는 반면에 수학을 못합니다. 영희는 오히려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 두 대상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대조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면 철수와 영희는 어떤 수학과 영어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 포괄적 개념의 중심 내용에서 밝혔어요. 그러면 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지겠어요? 철수는 영어 점수가 얼마고 반면에 철수는 수학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와 달리 영희 같은 경우는 이걸 뭐 한다, 뭐 요걸 더 잘하고 요걸 못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중심 내용에서 밝힌 사항을 갖다가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뒷받침 문장에서 진술을 하는데 요 중심 내용만 보더라도 뭐를 알 수 있냐? 글 전개 방식을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대상이 둘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대상의 어떤 영어와 수학 성적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본문에 전개될 거니까 바로 글 전개 방식은 뭐가 된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대조의 글 전개 방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조의 글 전개 방식.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쭉 지우고 이제 이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지우고 잠깐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주제문을 설정한다라는 거는 처음에 무슨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포괄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중심 소재를 빨리 골라야 돼. 중심 소재를 빨리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중심 소재의 폭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 주제라고 그랬죠. 요걸 자꾸 좁혀가야 돼. 철수에 관한 글이네? 아, 철수가 뭐 하는 거지? 아, 철수가 수학 성적이 어떻다는 거에 관한 글이구나. 이 수학 성적을 가지고 그럼 궁극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주제 폭을 자꾸 좁혀나가야 돼요. 그때 좁혀나갈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다? 바로 글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중심 내용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중심 소재, 그렇죠. 가장 포괄적 주제에 해당되는 요 중심 소재를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의 폭을 뭐 한다? 좁혀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밟아야 되는데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중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물이라는 걸 알 때 뭘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본문에 제시된 구체적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주제물을 알 경우에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구체적 주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마주치게 될 지문은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의 책에서 여러분들 한 챕터 안에 있는 한 소재 그 챕터 안에 있는 한 지문 하나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포괄적인 어떤 주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서 자꾸 그 폭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주제를 이 주제문을 통해서 우선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우선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글의 구조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중심 내용, 즉 주제문에서 밝힌 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의 뭐도, 그렇죠. 글의 전개 방식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제문 하나만 알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주제문이 드러나는 비문학 글에서는 이만큼에 해당되는 사항을 뭐 할 수 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영어권 글에서 잘 나오는 이 주제문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주제문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심 소재가 뭐고 요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요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중심 요인을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다면 안 나와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보너스로 가져간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주제문에 대한 개념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전 이제 독해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글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문제도 많이 있지만 우선 지금까지 배워왔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 이전에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제요. 자, 지금까지는 기초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한번 글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 동영상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거와 선생님이 하는 거와 그걸 비교해가면서 얼만큼 자기가 잘 분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요. 그래서 기초과정과 다르게 이 기본과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수업 시간에 확인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걸 갖다가 선생님이 하는 거와 비교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1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강은 우리가 주제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 주제라는 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주제문에 대한 개념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쭉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중심 소재의 설정에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주제를 설정한다라는 거, 주제. 자, 여기 설명해 줄게요. 주제를 설정하는 건 뭐냐면 우선 처음에 이 글이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무엇을 가지고 다루는 거지 라는 중심 소재를 빨리 잡아내야 돼요. 얘가 뭘 가지고 글을 쓰는 거지? 얘가 인터넷 가지고 글을 쓰는 건가? 얘가 의자 가지고 글을 쓰는 건가? 얘가 공예라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건가? 라고 하는 중심 소재를 빨리 찾자. 그 다음에 요 중심 소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가 무슨 내용을 다루는 거지? 얘가 무슨 내용을 다루는 거지? 라고 하는 중심 내용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소재의 폭, 즉 가장 포괄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요 중심 소재의 폭을 뭐 한다? 그렇죠. 좁혀나가는 과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 본문의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 되는 내용만 알고 있어도 글이라는 걸 분석해낼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걸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보셔야 한다는 거야. 집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 데려다 놓고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동생이 이해를 하나.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스스로 알게 돼요, 남한테.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In connection with industry. 뭐와 관련해서? 이 산업과 관련해서. 우선 이 글에 있어서 자본을 다루는 글이긴 한데 그 분야가 industry. 요 관점에서 우선 보는 거예요. 자, 중심 소재는 뭐냐? 얘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야. 중심 소재가 뭐냐? 캐피털. 자본을 가지고 얘기하네요, 자본. 자, 근데 자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우선 요건 잡아냈어. 아니, 자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딱 보니까 뒤에 나오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two meanings. 두 가지 의미. 자본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다루는 글이구나, 라고 하는 중심 내용을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두 가지 의미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 있다? 주제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 주제로. 자본의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two meanings of capital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두 가지 의미 요걸 이제 여러분들 잡아내셨어요. 자, 그러면 캐피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뭐 해줘야 될까?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거. 중심 내용을 알면 선생님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제문에서 밝힌 중심 내용을 알면 이 본문에 나오는 거 뭐 글 전개 방식이니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거야.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자, 의미 meaning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meaning 2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고할 게 지금 이거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자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정의를 내리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의 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정의만 내릴 경우에는 굉장히 뭐하냐면 여러분들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 쓰는 사람은 뭔가 정의를 내릴 때 항상 뭐하냐면요. 예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뭘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예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자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In connection with industry. 자, 첫 번째, it refers to the money. 자, 첫 번째는 돈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뭘 의미한다? 돈을 의미합니다. 자, that a firm needs. 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돈이죠. To hire workers, buy supplies, and pay bills.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자, 직원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필요한 어떤 자재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사고, 그 다음에 청구서 같은 거, 전기세나 이런 거 지불하고, 자, 그 다음에 capital means capital goods. 이게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자본재를 의미하게 합니다. 근데 자본재라는 말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하고 있다?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런 거 갖다가 대시라고 그래요. 대시. 자, 이렇게 짝대기 딱 있으면 하이픈이 아니라 대시. 하이픈은 뭐 제 전화번호가 777-777. 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전화번호에서 딱 하는 거. 구별 짓는 거야. 구별 짓는 거. 하이픈은 구별 짓는 건데 우리 독해에 나오는 거는 이건 하이픈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대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질. 그 앞에 있는 거를 좀 더 풀어서 써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buildings, machinery, 그 다음에 tools and other goods. 자, 그래서 건물도 해당될 수 있고 기계류도 해당될 수 있고 장비도 해당될 수 있고 다른 자재인데 대디아라는 거. provide productive services. 자, 생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거예요. over a period time. 장시간 동안.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까봐 아예 뭐까지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바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예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집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자본재고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 앞에 뭘 껴놓으면 좋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요런 거 넣으면 좋겠죠?
이게 생략돼 있네. For example 같은 거 넣어주면 상당히 글이 깔끔하게 부연 진술까지 되고 있다는 거. In a bakery.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빵집에 한번 가보자. The ovens are capital goods. 오븐은 capital goods인데 뭐는 flour and yeast are not. 그러니까 아주 장시간이란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flour and yeast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그쵸? 사실 생산적인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over a long period of time. 요 측면에서 틀린 거죠. 자, yeast는 아니다. 자, some industry require a large investment in capital goods in relation to other expenses. 자, 그래서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다른 비용보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가 큽니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산업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어떤 투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잠깐 해주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글이냐? 자본의 어떤 두 가지, 자본을 갖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따지는 정의에 관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 정의를 내린다는 건 독자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연하게 그냥 정의만 내려주면 굉장히 뭐하냐면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좀 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를 제시해 준다? 그렇죠. 여기처럼 예시를 제시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심 소재를 먼저 설정한대요. 뭐 할 때? 우리가 주제를 설정할 때는 항상 중심 소재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 소재를 가지고 이놈을 다루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이거. 중심 소재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놈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에 뭐에 해당된다? 그렇죠. 주제문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제문에 해당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